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또 저희 화요일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이 있으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내려왔다 올라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의 궁금증을 잘 해소해 두셔야 다음 차시 전략을 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인시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화요일에 많이 쉬는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은 이제 3주 만에 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운용령님의 시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시황 좀 시장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중순부터는 시장은 상방향인데 저는 4월 달부터 주식 비중 확대하기 최고의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시장은 예상했다는 대로 가는데 문제는 우리 아마 투자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상황인데요. 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워낙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환매가 엄청 빠르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수 등락보다는 종목별 등락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계좌 수익이 이렇게 적당하게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게 되게 되면 네. 한 종목이 올라가면 한 종목이 빠지면서 수익이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집중 투자라든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전 차이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국내 기업들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주가가 발표에 급락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세론이 막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안 좋은 종목들은 과거 같은 경우는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영향을 받아요. 네. 그런 게 저는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시장보다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전개될 것 같아요. 종목별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이 야인시대 리턴 자체가 종목 상담하는 방송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포스코 피첨이 자 끝나고 유상기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올해 그 시장을 연초에 신의 한수에서 얘기를 할 때 올해는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이 좀 되니까 그에 따라서 종목별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되는 한 해가 좀 될 거다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종목들에서. 네. 우리 김건우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운용령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 장세인 점에 좀 저도 크게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ADR,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증시가 사실 최근까지 펼쳐졌었어요. 그리고 오늘자로 해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인데 이런 지점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ADR이 과매수권으로 들어가는 지점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굉장히 크게 굵어집니다. 근데 심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지금 다 좋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러프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타겟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보통 조정이 나오는 형태도 발생해요. 특히나 섹터 단위로.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보면은 큰 변동성이 계속 없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섹터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해당 섹터는 분명히 지금까지 좋았었는데 B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A가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계속 나타나지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오늘 저는 명인들의 복귀 또 촬영을 하고 왔는데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산업재가 사실 상승을 좀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방산, 추가로 여기서 보면 원전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어닝 시즌이 되니까 화장품, 피부미용 같은 기업들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시스 실적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임의 소비재 쪽이 세론이 나오면서 강하게 하락을 하는. 그랬더니 그 공백을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바이오가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순서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 장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속 게임이 굉장히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기준을 잘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올라간 애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좀 수익 실현화 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좀 출발하는 애들을 관심 있게 두셔야 되는 영역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들만 좀 구분해 놓는다라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지만 충분히 잘 계좌의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렇죠. 이제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개인 투자가들이 좀 약간 실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간밤에 미중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가지고는 네. 상당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침부터 흥분해 가지고 따라서 한 사람들은 또 다 걸렸어요. 이게 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시장이 좀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부터는 따라 사서 안 되는 쪽이고 대신 시장이 안정권이니까 조정 구간에서는 또 부담 없이 접근할 시장이고 앞서 이제 우리 김건희 정부가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주 같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매수보다는 더 조정권에 접근해야 되는 거 새로운 어떤 오히려 지금은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길목지키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편할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전략이 될 그만큼 종목 전략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한 대응이 좀 되지 않겠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 종목 궁금하신 분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부터 좀 시작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먼저 DB 하이텍 5%를 42,990원에 890원에 사셨으니까 약간 지금 담으신 분이 계시네요. 지금 49,800원이니까 주당 약 2,000원 정도 손실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난 2월달 이후에 거의 뭐 저점권이죠. 거의 뭐 바닥권이 보니까 37,800원대니까 저점에서 약간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좀 먼저 했어요. 원래 이제 DB 하이텍 하게 되면 항상 실적 발표, 끝물에 발표를 하는데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약간 부진했고요. 아마 10%, 20% 정도 영업 기준에서 좀 안 나왔을 겁니다. IT 관련 DB 하이텍은 약간 중형주 성격이죠. 중대형 종목 중에서는 아마 DB 하이텍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을 좀 본다 한다면 아무래도 예사의 제품 자체가 스마트폰 관련된 8인치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스마트폰과 관련된 쪽이고 이 부분 자체가 성장성이 제한적이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수요가 좀 증가가 좀 돼야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실적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또 예사가 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밸류 자체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비싼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사가 지금 보시면 과거에 잘 나갈 때 한때 영업이익 7천억까지 났던 회사가 2022년도죠. 7,700억 정도까지 났던 회사가 작년도 1,900억 정도까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2,200억 정도 작년도 실적은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가 지금 주당 EPS가 5,400원이고 PER 단위로 7배 되는 수준밖에 안 되고 과거에 예사가 이제 DB 하이텍 전에 DB 하이텍 전에 예사가 안한반도체였죠. 그 당시 워낙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부채 비율이 높았는데 그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은 예사는 무차입입니다. 부채도 없어요. 17%밖에. 예사는 상당히 이제 부채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예사가 이제 성장하고 있어는 IT 같은 경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안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그래서 성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가요. 예사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8인치 파운드리 쪽에 벗어나서 더 앞선 기술적인 쪽에 투자를 해야 갑니다. 근데 투자를 안 해서 주가가 못 가요. 예사의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 자체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하는 시점 자체가 예사의 본격적인 상승이고 현재로 봐서는 예사가 이제 가치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 앞서 얘기했다시피 재무 내용 자체가 워낙 탄탄한 회사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들은 대응 전략 뭐예요? 주가 떨어지면 사야 되겠죠. 떨어지면 사야 되고 성장성이 제한적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등락이에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37,000원대 정도는 확실하게 저점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 이게 현재 가격대에서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제 45,000원 정도 언저리고요. 과거의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보시면 이때죠. 작년도 이때인가요? 이때 작년 7월달 8월달 정도 아마 주가가 올라갈 때 약간 경영권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M&A와 관련된 인수합병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 주가 잠깐 움직임 전개가 좀 됐어요. 이 부분은 현재로는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제한적인 등락이다. 37,000원 정도 저점이니까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추가 매수 좀 하시고 대신 44,000원, 45,000원도 올라가면 1차 매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본다 한다면 48,000원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주당 EPS가 5,400원이니까 시장이 좋으면 PR 10배 정도까지 가야 되겠죠. 그 적정 주가가 54,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그거는 시장이 좋을 때, 그래서 성장성이 없으니까 10배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가는 9배 되는 수준 자체가 목표 주가가 그 가격대가 48,000원이다. 단기 44,000원, 중기 48,000원들을 목표 주가로 보시고 손절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유튜브 문의 진행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내일 매수 가능한지 여부를 좀 물어봐 주시네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 퍼포먼스가 좀 나와요. 특히나 단기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들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죠. 네, 정치 이슈입니다. 특히나 정책 단위 이슈가 붙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현재 기준으로 대선 지지율 1등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 친환경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탈플라스틱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 관련 기업들이 테마색 좀 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 거래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점 잡고 들어가서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막 두 자릿수 수익률 또는 막 2배 이렇게 크게 먹겠다라고 가면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단기 타점 정도는 내일 들어가도 뭐 큰 지장은 없겠다. 수급 자체가 죽어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시겠지만 손절가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면 사실 저는 에코플라스틱보다 지금은 다시 올라가주고 있는 게 인물주들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민주당 인물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응도가 좋긴 한데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좀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좀 따라하실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보다는 좀 더 내재 가치가 있고 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고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큰 기업에 투자하는 걸 권장드립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대선 시즌인 만큼 정책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들어간다라면은 작은 수익이라도 챙겨서 나오는 방식의 트레이딩이 좋고요. 큰 비중보다 작은 비중이 좋고 또 하나는 내려오면 자를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한 2,900원 레벨 되면은 정리할 생각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 타점 정도 잡아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분봉상 흐름이 더 중요할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 있죠. 지금의 시기니까 이런 정책 테마주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고 또 트레이딩 여부는 가능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손절에 대한 거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괜히 작은 돈 벌려고 들어가다가 큰 돈 나가는 종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타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 여부는 가능하다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비중은 절대 하지 마시고 주요 비중은 핵심 섹터에 핵심 성장 섹터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오션을 81,0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77,700원인데 손실 났으면 물타기 해도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물타기 해도 별로 실익이 없다. 그냥 보위에서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조선주가 여전히 업황도 좋습니다. 업황도 좋고 여러 가지 제로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특히 하나오션이 주가가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거의 4만 원대였잖아요. 거의 8만 원까지 10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하나오션이 시가총액이 약 24조 원이에요. 24조 원이고 여전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중에서 가장 탑으로 있는 회사죠. 본래 이제 미국과의 조선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는 그래도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탑이었거든요. 기술 경쟁력도 그렇고 재무 내용도 그렇고. 근데 이제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조선의 협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오션이 중심에 올라섰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시가총액 현대중공업을 뒤따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부분 자체는 현재 하나오션의 수주 잔고가 현재 올해 매출액이 지금 작년도에 10조 원이니까 약 현재 지금 30조 원 가까이가 돼요. 30조 원 정도.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12조 원 기준이니까 약 2년 6개월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아마 48조 원 정도 될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매출액이 약 16조 원 가까이가 되는 거니까 3년치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고 뭐 최근에 1분기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조선업종이
수주가 아마 1분기 때 기준해 가지고 거의 올해 연간 목표의 한 30%를 달성했으니까 연간 목표는 달성을 좀 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성 계속 유지가 좀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다는 겁니다. 예사 이제 실적 전망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202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밸류로 20배예요. 202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PBR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산업재 섹터, 소비재라든가 산업재라든가 소재 대표적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이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경기 관련 섹터니까 그들한테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2배, 3배 넘어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년, 20년 동안 분석한 뒤로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PBR 지표상 그리고 PER 단위로 지금도 아니고 3년 이후에 3년 이후에 PER 단위로 20배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오션 이슈가 아직 불확성 부분 자체가 아직 해석을 대한 것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 물량 약 5,970만 주 정도의 블록들이 물량을 내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이 결국 처분할 겁니다. 근데 그때 5,970만 주 중에서 약 비율로 따지면 약 19.7% 정도 전체 하나오션의 지분 중에 19.7%를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데 그 19.7%를 지금 산업은행이 다 팔려고 해요. 그 만약에 19.7%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시가총액에 따지면 만약 대충 지금 약 20%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20% 되는 수준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 5조 원 가까이가 되네요. 근데 그때 기간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4%밖에 매각을 못 했어요. 8% 정도 할인을 해 가지고. 근데 앞으로 계속 팔 겁니다.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 5,970만 주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4%는 나왔고 앞으로 이제 19% 중에서 15% 정도가 더 나온다는 거잖아요. 15%면 대충 계산해 보면 약 4,500만 주 가까이가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 물량을 소화하고 가겠습니까?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가져가겠죠. 이 종목은 결국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사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안 산다고 봐요. 그 블록된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급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 보시게 되면 조선주가 주도주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서울대 우리 김근혜 종목 얘기했다시피 이들 종목들은 등락 구간입니다. 하나오션이 주도주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차트가 뭐요? 올해 2월 달부터 주가가 지금 7만 원대에서 현재 가격대 행보예요. 그렇죠? 행보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돈 안 돼요. 조선주 주도주라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돈 안 됩니다. 다른 것들 지금 20% 30% 올라간 종목들 많은데 근데 증권주 같은 게 소리소문 없이 지금 40% 50%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도주는 맞기는 맞는데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도주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를 얘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이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건 괜찮아요. 아직도 주도력은 사라져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수세가 살아있는 쪽이 조선 중에서 지금 하나오션하고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 트레이딩 매매는 가능해요. 이분 이제 약간 미타기를 얘기하셨는데 81,000원대 그렇게 높게 산 건 아니거든요. 산다 한다면 오늘 또 저점이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73,000원까지 내려왔네요. 73,000원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손절 라인도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은 7만 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고 그런다 전제하에 7만 2, 3천 원 정도 내려오면 사서 8만 2천 원 내지는 5천 원 정도 올라가면 저는 9만 원 돌파가 이때 9만 원까지 돌파했는데 그 9만 5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물량 오버행 이식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그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사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주가 조정받을 때 그때 물량을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사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올라갈 때 좀 팔아서 다른 종목 쪽으로 편안하게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떨어지면 주가 불안합니다. 많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조선업종인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좀 타결을 임박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혜주로 받았던 종목들은 당분간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조선주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 배수를 자제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고 있으시고 8만 5천 원 정도 언저리 이 정도 올라온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온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원전주네요. 우진엔텍 19,740원에 12%입니다. 대응 전략,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진엔텍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계측 장비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 장비주로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발전소 정비 사업이 이제 주력 매출입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 정비라든지 원전 정비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해체 작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발생이 실제로는 정비 사업 그리고 해체 사업에서 주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 뭐냐면 지금 화력발전소 해체 기간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짓는 거랑 정비가 존재하지만 화력발전소는 해체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올해부터 해서 5개 정도 화력발전소가 해체 작업이 들어갈 걸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우진엔텍은 거기서 추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지금 원전이 좋은 것들, SMR 관련 추가 모멘텀 맞는 것들은 좋은데 실제로 매출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이제 원전 모멘텀 받을 때 원전 노이즈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원전 노이즈가 계속 등장해요. 특히나 체코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이 5월 초에 예정되어져 있었었는데 이제 프랑스 EDF에서 이제 체코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낸 게 인용이 돼서 계약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럼 이런 노이즈가 발생한 뭐가 있냐면 실제로 대장주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차트 보면서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우진엔텍이고 그 밑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별 상관없죠. 오히려 고점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가고 있는 기자재 중에 제일 모멘텀 좋은 BHI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애인데 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느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대장주들은 오히려 노이즈 발생했어 상관없어 우리 가게 갈 거야 가 보여진다라면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레이딩 안에서만 놀라고 얘기 드리는 게 좋을 때는 팡 튀고요. 조용해지면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보고 싶다. 이 섹터에 대한 비전을 본다라고 봤을 때는 아예 대장주 타겟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원전에 대해서 긍정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뭐 제가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막 파헤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멘텀 받는 거랑 별개로 우진엔텍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딩 종목 말고 교체하셔가지고 대장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아니 그렇게 치면 두산에너빌리티 BHI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등장하는 것도 대장주가 먼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좀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진엔텍이나 뭐 예를 들어 G2파워, 일진파워처럼 작은 원전주들은 어떻게 타겟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원전의 재료가 등장할 게 뻔한 시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일정 타겟으로 트레이딩 보신다든지 또는 재료가 붙을 때 수급이 들어올 때 아무래도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오죠. 위로 세게 올라갑니다. 그럴 때 타점 잡고 트레이딩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종목인 거지 끌고 왔을 때는 결과치가 완전 딴판이에요. 자, 우진엔텍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막 모멘텀 받을 때 5만 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17,000원 와 있죠.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때 조용하다가 지금 가격이 거의 2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BHI는 더 많이 올라왔고요. 그럼 이런 측면들 우리가 고려한다라면은 우리가 전략을 앞으로 세울 때 대장주를 기준으로 놓고 세워야 되는 전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웬만하면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추가 매수나 목표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목표가를 우진엔텍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상단에 어느 정도까지 놓고 홀딩해 봐야지 하는 전략보다는 업황 자체도 괜찮고 하지만 모멘텀을 후순위로 받고 있고 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대장주들로 좀 교체하는 형태가 좋아 보이고 원전 대장주는 지금 상방으로 좀 많이 튀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이 나오는 구간 좀 기다리셨다가 사시면은 큰 상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진엔텍으로 발생하는 지금 손실이 좀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회복을 대장주로 바꿔나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전화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서 할 건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네, 유한양이고요. 예. 네, 11만 7천 원에 20%입니다. 언제쯤 사셨어요? 3월쯤이요. 3월쯤에요? 네. 3월쯤에? 예. 그대로 거의 주가가 안 올라갔네요, 이제. 네. 13만 7천 원대 정도 잠깐 올라간 거, 나온 것 같고, 그렇죠? 네.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 보고 사셨어요? 저는 한 13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계속
주가가 내려가서 단기로 얼마 정도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11만 7천 원에 사셔가지고 13만 원이면 그 10% 정도죠. 그렇죠? 네. 10% 정도 보고 사셨는데 약 10% 정도 손실 났네요. 그죠? 네. 뭐 추가 매수 한다든가 다른 그 계획은 있으세요? 그럴 여력은 여력은 좀 없어요? 없고요. 네. 예. 뭐 약간 손실 났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닌데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작년도 이제 10월 달에 차트 보시게 되면 거의 16만 6천 원대까지 이제 고점 끝에까지 갔던 주식이 사신 분들은 상당 기간 고생하지 않게 생각이 좀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유한양행이 작년도에 주가가 히트를 쳤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랭라자 레이저티닙 성분명 레이저티닙 임상 결과 좋은 결과가 좀 나오면서 주가 좀 급등했던 주식, 우리나라 신약 개발했던 대표적인 회사로 좀 부각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주식인데,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신약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떠들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신약 개발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가 이 종목 보시면 수급 보시게 되게 되면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 약 13만 주 정도 샀는데. 제가 작년 레이저티닙이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10월 달 정도에 9월 달 이후부터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 보시면 전체 누적으로 250만 주를 팔았어요. 240만 주. 산 사람 누가 샀느냐? 다 개인만이 샀어요. 170만 주. 이게 개인이거든요.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이때니까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누적으로 조회를 해보면 9월 달부터 9월 1일부터 조정해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240만 주 팔고 개인이 170만 주 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60만 주 사가지고 맞췄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도 이 종목 제가 공매도 체크할 때 공매도 3월 30일 날 시작하자마자 대차장고가 가장 먼저 급증한 주식의 제약 주중에서 유한양행입니다. 제가 체크해 볼 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3월 달 이후에 주가 약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다른 바이오 제약주 약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여전히 공매도 비율이 여기 나와 있죠. 12%, 12.5까지 올라갔어요. 12.5까지 4월 7일 정도에. 근데 이제 공매도 비율이 지금은 공매도 비율이나 대차장고 비율. 대차장고 비율이 12.5까지 올라가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대차장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차장고 비율형 자체가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대차장고를 공매도를 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니까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약 14%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13%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11% 정도 되니까 거의 전체 대차장고 비율로 따지면 유한양행이 12% 정도 올라갔으면 거의 네 번째 되는 수준 정도로 대차장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외국 투자가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3월 달부터 그래서 주가가 지금 떨어진 이유 자체가 그뒤로부터 외국 투자가들이 공매도 계속 나와요. 지금도 하루 보니까 오늘 또한 보니까 전체 발행 주식 대비해서 5% 6%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최근에 1분기 실적 확인하셨죠? 네. 1분기 실적. 네. 이런 건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은 하긴 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인데 우리 투자가들, 우리 시청자분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당연히 실적 발표한 지가 꽤 됐으니까 하긴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업이 64억 나왔거든요, 이제. 64억 나왔어요. 이것도 앞서 레이저티닙과 관련된 약간 그 신약 개발 부분이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64억밖에 안 됐다. 이게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제약주 중에서 1등 기업인데 시가총액 8조 6천억짜리니까 8조 6천억짜리가 1분기 86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게 외국 투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PR 단위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거의 70배 정도 되나요? 거의 보시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거의 69.78배, 70배. 내년도는 43배, 2027년도는 28배. 그래서 제가 바이오 제약주는 우리나라 투자가들만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워낙 투기성이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주 좋아하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히트치고 있는 게 요즘 주목하고 있는 자체가 그래도 전 세계적 비만약이잖아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글로벌 기업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건 노보노 디스크예요. 노보노 디스크 거의 지금 반토막 났죠, 지금 해서요? 작년 9월 달에 148달러 했던 게 지금 67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라일릴리 주가도 지금 거의
거의 주가예요. 미국 시장에 다우라나 나스닥 이 회사는 이제 나스닥 시장에 관련된 쪽이니까 나스닥 시장의 차트보다 더 떨어졌죠. 그다음에 제가 미국의 암젠이라는 주가가 저는 가장 싸다고 보고 있는데 회사가 자기 자본율이 거의 100%예요. 이익률이. 근데 이 종목도 주가 바닥입니다. 암젠이라는 회사가. 엄청 쌉니다. 암젠은 미국의 제약회 회사 같은 게 적잖은 회사들이 없어요. PR 단위로 12배, 13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우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일부 개별 종목들은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외국인들이 관여 안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유한양행이라든가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녹십자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 살 때 미국에 있는 일라일이라든가 암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해가지고 바이오젠이라 비교해가지고 사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뭐 제약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는 수익성 지표가 좀 중요하니까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한국 로열티 정도도 받는다든가 기술계 한다든가 대박이 좀 날 수가 있는 그런 희망도 있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유한양 같은 게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멘털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실망한 거 없고요. 높게 산 건 아니고 그래서 너무 기대 수익을 높게 갖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는 뭐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보시면 작년 5만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은 찍었어요. 지금은 단기 하락 이후에 반등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이 매수 가격이 여기서 사셨거든요. 이게 11만 7천 원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올라옵니다. 걱정하시고 또 이거 제약주 같은 게 또 방어적인 성격이고 또 유한양행은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은 없고 다만 그때 이제 13만 원 주고 목표를 봤다는데 현재로 봐서는 목표 주가가 그렇죠. 11만 7천 원만 올라가면 일단은 좀 팔고 싶죠? 네. 예, 이 정도 일단은 보시고 일단은 여기까지 무조건 갑니다. 간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2주, 3주 내에 한 달 이내 정도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기대는 외국인 투자가들 공매도가 전개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 아마 12만 원도 올라가면 또 공매도가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11만 매수 가격 정도를 1차적으로 보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12만 8천 원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 좋은 주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목표 수익만 짧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55,250원에 10% 추가 매수도 될까요? 매도가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코오롱 인더 이제 화학주죠. 합성섬유라든지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긴 한데 앞으로 좀 괜찮아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거 업황 길게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오롱 인더 지금 매수하신 가격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55,000원이면 여기서 사신 거예요. 지금 이게 3만 원에 있는데 이러면 이거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는 게 그렇게 유리한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셔도 평단이 중간 정도 잡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코오롱 인더를 포함해서 이제 저 PBR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져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봉상 보여드려서 그렇지 주봉으로 보면 계속 빠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측면도 없고 주력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제 정도가 있는데 기대치가 거기에 좀 높은데 거기서 실적이 좀 찍히는 것들의 상승분이 주가에 좀 녹아들 정도인가? 그러니까 그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게 보이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이제 사게 되면은 보니까 이제 거래가 많이 실리는 이런 테마가 좀 잡혀 있을 때 사셨던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런 구간의 정리를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이런 변동성이 튀고 거래가 세게 들어오고 시장에서 좀 뜨겁게 반응할 때 들어가셨으면 그때 정리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대부분의 테마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는 뭐 재무가 안 좋다거나 또는 뭐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거나 그 정도 기업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망하는 기업은 아닌데 올라가질 않을 거란 소리예요.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좋다라고 보는데 손실이 좀 크다 보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뭘 기다리시냐면 대선이 이제 진행될 때 정책 이야기 중에
이 금융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등장할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첫 번째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저업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한 배로 하는 지금의 프로그램의 목표치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추가적인 전략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코롱이너 지금 PBR 0.26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4분의 1 돼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산 다음에 청산시켜버리면 이익이란 소리예요. 그게 4배가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 단위 기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사서 정책 단위 기대 나올 때 파는 게 낫지 않나요? 보다는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대선 이후에 재료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기간적인 로스가 발생하는 게 훨씬 더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의 비중만 두시고, 레벨로 보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38,000원에서 4만 원 되는 구간이 있죠. 이 정도 밴드를 두고 대응하는 영역으로 두셔가지고 목표가를 이 정도 잡고 손실 줄이고 나와야겠다로 두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서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코오롱 인더가 자체적으로 내가 성장을 더 많이 할게로 가는 거는 큰 영향도가 없을 거예요. 주가에는. 그리고 시장의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 외국인들은 이런 비인기, 비성장 업종에 큰 비중을 실지 않습니다. 그럼 메이저가 타겟하는 섹터라든지 종목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코오롱 인더는 딱 이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책 단위가 나왔을 때 반등 나오는 구간이 한 4만 원 정도가 저는 눈에 좀 보이는데, 여기까지만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14만원 10%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진단 올리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악재 요인이죠. 했어요. 장 끝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 11%대를 발표를 했어요. 11점 몇 프로가 좀 된 것 같고, 볼까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 기준일이 일단 중요하고, 기준일이 아마 6월 16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16일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증자 비율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11.85%, 11.9%입니다. 기준율이, 신주 배정 기준율이 6월 17일이고, 그리고, 신주 상장일이 8월 8일이네요. 8월 8일까지는 일단 주가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 가격이, 신주 발행 가격이, 1차 발행 가격이 현재 잠정 가격이에요. 1차 발행 가격이 98,000원일 거예요. 제가 얼핏 봤는데 98,000원대 정도.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발행 가격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국은 제가 우려했던 게 현실화 됐어요. 제가 신의 한수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이 많아서 제가 여러 차례 다뤘고, 아마 3월 20일 정도에 제가 2차 전지를 다루면서 삼성 SDI 유상증자를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BM,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부채가 100%, 200%에서 300%, 400% 정도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제가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SAI마저 유상증자를 했는데 소재 관련 종목들 유상증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은 영구채를 발행을 했어요. 영구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달에 3,300억인가 를 발행을 했고, 아마 최근에 얼마 안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도 제 3자 배정을 통한 3,900억인가 증자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제 부채입니다. 그런데 또 증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그나마 그래도 양극재사 중에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에 비해서는 양호하잖아요. 근데 얘사도 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에 무려 1,400억이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덩달아서 한다고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제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여전히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제가 2년 이후, 최근에 2년 동안 제가 2차전지 방송에 출연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저도 여전히, 최근 들어서도 잠깐 제가 매매했다가 지금 바로 안 돼서 팔고 나오는 단기 매매도 저도 조금 워낙 떨어져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저도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주가 낙폭으로 봐서는 10분의 1 토막이니까 사고 싶은데 밸류로 봐서는, 여전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어떤 그렇고요. 제가 오늘 유상증자 발표가 좀 돼서 내일 모레 제가 신의 한수 때 다시 2차 전지를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좀 이번 실적도 좀 발표가 좀 됐고 어제 장비 종목에 PNT라는 회사 실적 발표가 좀 됐는데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돼서 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 종목까지 실적이 발표가 좀 됐는데 내일 모레 한번 신의 한수 방송에 좀 참고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포스코 PCM도 제 2030년도까지 실적 전망을 하고 제가 나왔어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근데 제가 2차 전지를 얘기를 할 때 최소한 2027년도까지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와서 대시 하향 조정돼가지고 지금은 포스코 PCM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2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거의 20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이제 발행 주식수가 증가가 되잖아요. 증가되면 PER은 더 올라가죠. 이런 또 부분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른 2차전지 관련 또 종목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회사가 하게 되면 덩달아서 해요. 증자해요.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나마 앞서 얘기했던 포스코 PCM은 괜찮은데 재무 내용 자체가 LNF 같은 경우 부채비율이 이제 500%가 올라갑니다. 이번 적자가 나가지고. 포스코 PCM은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부채비율이. 근데 이것도 착시입니다. 이게 부채비율이 179%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작년도에 연구채 3,300억을 반영을 했다고, 발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구채도 부채입니다. 근데 연구채가 만기가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자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자본으로 들어가지고 부채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3천억도 부채로 감안하면 이게 179% 부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350%, 400% 부채예요. 에코프로 PM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증자를 발행을 하게 되면, 증자하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I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가 지금 발행 가격 근처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17만원대까지 해서요. 그죠? 주가가 못 갑니다. 삼성 SDI도 유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까지. 여기다가 최근에 2차 전지가 빠진 이유는 저는 다른 쪽도 있다고 봐요. 이른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중국에서 지금 상용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 중심에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돼요. 2차 전지는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트레이딩 매매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좀 방송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그 발표가 난 다음에 8.9% 떨어졌거든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내일 아마 11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좀 내려올 것 같은데, 당분간 의미 있는 반등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결국은 최근에 외국 투자가들 공매도를 많이 쳐놨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이 쉽지는 않은데 저는 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무작정 장기 투자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또 부분도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했던 손절도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전에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대응 전략은 트레이딩 매매고 추경 배수는 자제하고 주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오늘 포스코 PCM 증자까지 발표가 좀 됐다는 거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또 반등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2차 주식시장 간다는데 2차 전지가 안 가면 종합주가지수가 못 갈 건데 그런 또 부분들이죠. 결국은 코스닥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에 더 주도력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받아야 되느냐. 발행 가격이 98,000원이면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봐요. 발행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발행 가격이 더 떨어지거든요. 현재 왜냐면 11만원대지 않습니까? 삼성 SDI도 발행 가격 근처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삼성 SDI 발행 가격이 16만 6천 원이었나요? 지금 17만원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시장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2,600까지 올라와 있는데. 떨어진다는 거죠,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발행 가격이 조정이 좀 돼가지고 9만 원대 아래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신주를 받을 만하고요. 그래서 저는 6월 16일이 기준일이니까 그때 이제 그 전날 이제 권리락이 좀 되겠지만 그때 봐서 가격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증자를 받을지 그 대신 유상 증자 비율이 11.8%면 권리락이 별로 안 됩니다.
권리락이 별로 안 돼요. 계산해보면 대충 계산을 제가 안 해봤지만은 지난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6, 7천 원밖에 안 됐으니까 삼성 SDI도 유상증자 비율이 10%대밖에 안 됐으니까 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라서는 주가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아마 권리락이 아마 5, 6천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권리락 되고 난 다음에 발행 가격이 얼마 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주를 받아야 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주 받을 돈 가지고 다른 종목 가지고 장이 좋으니까 매매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급적 반등 나온 시점에 12만 원대에서는 팔아라. 왜냐하면 신주 발행가액 98,800원이니까 팔아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나중에 업황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13만 원, 14만 원 정도 되겠죠. 그때 진입하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부분 자체는 목요일 날 신의 한수 방송 때 제가 포스코 PCM과 관련된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만 원대 이상에서는 증대 안 받는 전략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리고 나중에 10만 원 아래까지 떨어져가지고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9만 원 정도까지 아래까지 초반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그때 유상증자 봐도 된다. 그 정도까지는 그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쇼박스 3,290원 10% 상담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배급사죠. 그리고 영화 투자사고요. 아무래도 쇼박스는 대부분의 주가 퍼포먼스가 언제 상하락이 많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투자했던 영화가 잘 됐을 때, 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또 기대감이 좋을 때, 이럴 때 주가 퍼포먼스가 차트에 녹아도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쇼박스에는 재작년까지 해서 적자였어요. 특히나 영업이 계속 적자였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적자 폭이 증가해 왔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대작 2개가 좀 성공을 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하츄핑 영화 버전이라든지 작년 하반기로 제가 기억하는데 추가로 보면 파묘 같은 영화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흑자 전환도 됐고 실제로는 배당도 많이 하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탄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대주주가 이제 오리온홀딩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 스몰캡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작년 11월에 이렇게 올라갔던 건 오징어 게임 2 나올 때 기대감 받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열고 보니까 오징어 게임 1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는 내용과 함께 좀 급락이 나왔었고 이 하단에서 레벨을 잡고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순간인데 저는 지금은 또 잡을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위에서 사서 내려왔으면 좀 대응이 어려운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이 3,000원대 초반 구간에서는 왜 해볼만 하냐면 이달 말에 5월 말에는 이제 소주 전쟁이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이거 배급 쇼박스에서 진행할 거예요. 소주 전쟁도 나름 탄탄한 배우들과 또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국내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볼만 하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파는 전략이 되게 좋냐면요. 5월 30일 전에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개봉하고부터는 영화의 성적에 따라서 이게 하루하루 단위로 관객이 얼마가 동원됐네,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흔들리게 출발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되냐? 기대감 받고 있을 때 위로 딱 튀면 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표가 4,000원 두시고 최종 목표가 올라갈 때 분할 익절을 하는 방향으로 두시면은 적절한 단기 트레이딩 대응 정도? 일정 매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소주 전쟁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또는 개봉 이전에 기대감을 받고 있을 때 꼭 파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주가가 위로 딱 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파는 경우가 생기는데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몫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런 스몰캡들을 일정 타겟으로 트레이딩 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만 잘 보고 가시면 뭐 가격 자체가 비싼 가격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대응 전략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HL 만도입니다. 37,790원에 15% 매수하신 분인데, 현재가네요. 거의 뭐 매수 가격.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일단은, 관세에 가장 취약했던 쪽이니까, 미중 무역 협상 결과로 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부분 자체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관세가 25%한 10% 정도까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근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해소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도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그 근거 자체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여전히 역성장이고 특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제 실적 고점 찍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올해 전망치 자체가 역성장이고 관세 부분 자체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역성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동차 주가가 싸기는 엄청 싸죠. 현대차, 기아차가 기아차가 아마 PER 밸류도 지금 3배밖에 안 될 겁니다. 현대차가 아마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쪽인데.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ER 4배, 5배인데요. 그들 종목들이 4배, 5배. 미국의 S&P가 GM이라든가 포드가 S&P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들 기업들이 S&P가 지금 평균 PER이 18배인데 자동차는 지금 5배, 6배라고 해요. 5배, 6배. 전체 S&P 종목 평균에 비해서 거의 60%, 70% 정도 할인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PER 10배인데 자동차 현대차가 PER 4배면 50% 할인을 받잖아요. 자동차가 시장에 평가를 못 받습니다. 자동차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일단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신차 개발 안 하면 성장성이 없습니다. 개발하는데 계속 돈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리콜 잘못 걸리면 도요타처럼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고 그래서 프리미엄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싸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의 주가가 싸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이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주가치 최고 차원에서 작년도 이제 2월달, 3월달에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갔던 것 자체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2월달에 정부에서 주주가치 제고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거기에 응하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그때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거는 가야지 이제 어떤 어떤 새로운 정부가 나선다 한다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차원을 다시 제고한다든가 그때는 자동차도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수익 자체는 정체화가 되니까 수익 자체 정체가 된다 한다면 일단은 자사주를 매수해가지고 자사주를 소각시킨다든가 그러면 순이익이 정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증가되는 ROE 지표가 올라가는 거니까 주가가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동차 부품도 그래서 못 간다는 거죠. 완성차가 가야지 부품이 가는 거죠. 완성차가 PER이 4배, 5배 정도인데 지금 만도가 지금 실적은 턴어라운드이지만 지금 PER 8배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6배거든요. 현대모비스가 못 가는데 만도가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특히 자동차 부품 중에서 만도 현대유아는 안 된다. 제가 5년, 6년 전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현대유아도 지금 그럴 거예요. 현대유아라든가 만도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는 이제 중국 문제가 해결이 좀 돼가지고 부실 문제 정리가 좀 돼서 현대유아도 이렇죠. 주가 이렇습니다. 계속 흘러내리져 있어요. 그래서 만도는 제한적인 반등입니다. 반등입니다. 오히려 가더라도 완성차가 더 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높게 사지 않으셨으니까 높게 사지 않으셔서 기본적으로 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가죠. 4만 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 이제 PER이 9배 되는 수준이니까 앞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6배, 7배에서 못 가는데 이 종목은 목표 주가 4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 살 때는 뭘 사라고 했죠? 간세이블 상대 자유로는 제가 SL을 얘기를 하죠. 실적도 좋고 SL. SL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부품 산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자동차 부품 사진 않는데 산다 한다면 저는 SL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실적도 괜찮고 예산은 PER 단위로 4배잖아요. 미국에 또 현재 진출해 있고 예산은 램프 회사니까 전기차에도 램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만도 같은 경우는 부품 쪽이니까 자동차 쪽에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 근데 예산은 램프 회사니까 램프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 함께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 사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SL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만도 보유하고 계신 분은 4만 원 정도가 적정한 단기적으로 짧은 반등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네요. HD 현대마린 엔진 19,980원에 20% 목표가 얼마 보면 좋을까요? 이분 잘하신 거예요. 제가 조선주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지만 웬만하면 그냥 완성 조선을 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자재하고 싶으면 엔진까지 보는 게 베스트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면요. 지금 시장이 이런 산업재들이 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엔진까지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때입니다. 작년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또는 시장 노이즈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밀릴 때 안 밀리죠, 이런 주도 섹터가. 그럴 때 시장 흔들릴 때 사두신 분이에요.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쭉쭉쭉쭉 올라가고, 이렇게 사면요 뭐가 좋냐면 지금부터 얘가 조정이 나와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정 나왔다 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이야기 드릴 때,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지금 수주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냐? 더 비싸게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왜 오늘 산업재 들고 있는 분들 한번 팔고 가야 된다라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평단이 밑에서 잡힌 분들이 아니고 좋다 하다 보니까 이거 위에서 잡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조금만 조정 나오면 수익을 반납하게 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팔고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밑에서 사셔가지고 그냥 수익을 누리시는 분들은 이번 조정 구간에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또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홀딩하는 의견으로 중장기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선업 같이 이런 사이클이 한번 크게 오는 산업은 1년 만에 끝나고 2년 만에 끝나고 이렇게 안 갑니다.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당연하겠죠. 경쟁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일단 하나그룹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게 좀 뻔하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땡겨왔어요. 그러니까 멀티플로 계산하게 되면 퍼 기준으로 보면 50배, 60배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잡히는데 HD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 뭐냐면 상승폭도 더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렇게 낮게 잡았기 때문에 팔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더 홀딩해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가격 얼마까지 볼까 하면 저는 이거 조정 나왔다 다시 또 신고가 위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홀딩해서 기간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제가 지금 아예 신고가 레벨인데 이거 위에서 5만 원 잡네, 6만 원 잡네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두되 다음 차시 상승, 그러니까 41,950원을 돌파하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조건은 기다려야 돼요.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때까지.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끝난다라고 판단하고 또 지금 조정 나온다고 하니까 팔아야 되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낮게 사셨기 때문에 기다려볼 만한 영역으로 두시는 전략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뭐랑 똑같냐면 이전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장이 흔들리니까 조정이 나왔던 폭이 있잖아요. 이때도 똑같고요. 이때도 잘 버티셨잖아요. 똑같은 형태의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고 히든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든 저는 오늘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리뷰 좀 한 두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제가 1월 초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당시 추천했던 포인트 자체는 제가,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좀 주목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연기금이 한국콜마를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쪽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보시면 차트가 오늘 신고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래서요. 예사는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있어요. 화장품 종목 중에서 역사적인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도 이제 주가 강세를 보이는 자체가 화장품 종목들 전반적인 강세였고, 그리고 회사가 또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들이 발표가 좀 됐어요.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 실적, 실리콘토도 좋게 나왔고, 실리콘토는 단기간 급등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좀 급락이 나왔다가 좀 오늘 안정을 찬 것 같죠. 한국콜마는 꾸준합니다. 근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제가 3차 목표까지, 4차 목표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사 목표 주가, 적정 주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사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지금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5,100원이거든요. 5,100원이면 예사가 내년도 성장을 하니까 적정 주가는 10만원입니다. 그럼 주가는, 적정 주가 10만원이면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격대가 88,000원이에요. 현재 83,000원대에서 사서는 별로 실익이 없어요.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88,000원까지 갔으니까 9만원 정도 언저리까지 가시고, 만약에 접근한다면 조정권에서 목표 주가가 10만원 언저리면 98,000원 판다 생각하에 가격 좀 싸게 사야 되겠죠. 그 가격대가 산다 그러면 78,000원 정도, 그 정도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내려오지 않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만원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핸드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핸드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최근에 추천해 드렸어요. 아마 4월 8일이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정책 수혜주 쪽에 투자를 하자. 특히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 자체가 이재명 후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주가 인맥주에 투자하지 마시고 정책주에 투자하라고 그랬죠. 이 신재생에너지 쪽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한다면 지속적으로 임기 동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 지역 연설할 때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오늘 또 보니까 핵심이 항상 그렇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빛과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창출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풍력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트럼프 관세 완화했던 미국 관세 완화했다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다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이 시간에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2주 전에 제가 대명에너지 추천해드렸었죠. 대명에너지 적극 관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2차 목표까지 도달했는데 이 종목 제가 원래 24,000원대 추천해드린 것 같거든요. 주당 10,000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건 더 갑니다. 제가 그 당시 추천해드릴 때 최소한 36,000원까지 간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현재로 봐서는 뭐 38,000원대까지 단기간에 좀 갈 것 같아요. 기간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입니다. 2차 목표 도달했는데 38,000원까지 일단은 36,000원에서 걸릴 거예요. 걸릴 거니까 어제 35,300원까지 갔는데 38,000원 이상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내일 또 조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히든 섹터는 실적 호전 쪽에서 잡았는데요. 실적 호전이 너무 높죠. 이번 1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장의 관심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집중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실적 호전 종목을 찾아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1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입니다. 지금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LG전자,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 종목들이 발표가 좀 됐어요. 원래 이제 분기 실적은 분기 결산일 45일 이내에 발표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 내에 15일 안에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안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중소형 종목들입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발표되지 않은 종목들은 이틀 동안 실적이 발표가 좀 될 거고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앞서 예전과 다르게 실적에 따라 상당히 변동성이 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앞서 실리콘2 같은 경우 실적이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하고 밸류션이 높다 보니까 주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실적을 보실 때 실적 좋다고 주가 가는 거 아닙니다. 약간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스를 얘기하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스가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 못 갑니다. 왜? 밸류가 높거든요. 이게 실적을 보실 때 예상 실적보다 좋게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밸류 대비에 주가가 싸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여팡 전망 자체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도체를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래도 시장의 주도 섹터로 나설 수 있는 것 자체는 이제 트럼프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완화에 따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자체는 제가 반도체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반도체가 가야지 주가가 가는 겁니다. 왜? 현재 경기 지표 자체도 최근에 4월달까지 수출 지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수출 증가 3개월 연속 우리나라 수출 증가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1월달에 역성장한 이후로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 4월달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17.2%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수출 4월달 수출의 4.3%인가요? 증가세를 견인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미중 관세가 완화가 된다는 반도체에 대한 더 이상 악재 요인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도 아주 중소형 기업들 많이 발표가 안 됐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예상치 상회한 실적이 나오는데 중소형 종목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종목들 대체로 부진합니다. 엊그제 발표된 원익 IPS 대장주도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됐고. 네. 근데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업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주가가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현재까지 발표된 종목 내지는 향후에 제가 체크해본 바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요. 일단은 파크 시스템즈,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STI입니다. 이 중에서 파크 시스템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는 실적 발표가 됐고요.
동기세미코도 실적 발표됐고, 동기세미코는 가이던스는 없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는 없는데 작년 동기와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가이던스가 없는 종목들은 작년 동기와 그다음에 전분기, 4분기에 비교해 보시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은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최근에 전망치 보게 되면 예상치 상회한 실적이 나올 것 같고, STI도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가이드였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 발표된 종목 중에서 테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라는 회사는 반도체 이제 전공정 장비 쪽에 해당되는 회사인데요. 어제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어제 시장이 컨센이 129억이었거든요. 근데 163억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약 28% 정도 상회를 했고, 서프라이즈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시장 예상치 비해서 약 17%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때 24억이었거든요. 500%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분기 때 좋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안 좋게 나오거든요. 장비의 어떤 발주 자체가 한꺼번에 전분기에 집중이 되면 다음 분기는 좀 줄어드는데, 작년 4분기도 좋았고 올해 1분기도 좋았다는 거죠. 근데 회사가 현재 보니까 2분기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1분기 말 수지 잔고가 2022년도 2분기 이후에 최대치라거든요.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본래 이제 디램 쪽과 관련된 투자, 신규 투자, 그 다음에 랜드와 관련된 부분 전환 투자인데,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실적이 좋은 것 자체는 SK 하이닉스의 랜드 전환 투자와 관련된 매출액이 좀 증가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빵 자체가 3월달부터 랜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랜드 업황 호전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테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실적도 보고 밸류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회사가 올해 이제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PER 단위로 거의 올해 8배, 내년도 7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섹터 내에서는 상당히 밸류 자체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본다면 PER 단위로 12배 정도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적정 주가는 현재 주가가 23,000원대 정도 되는데 3만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전략으로는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오늘 약간 예금 매도가 나왔지만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내일은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매수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에 사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가에 사지 마시고 22,000 아마 6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내려오면 매수 가격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26,000원, 그리고 앞서 이제 적정 주가 3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2,000원, 28,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2,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먼저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들 리뷰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PR을 드렸었죠. 최근에 워낙 뜨거운 종목인데, 이제 피부 미용 중에서 특히나 이제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다른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APR은 위로 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좀 늦게 주가가 반응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 중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립니다만 지금 같을 때 APR은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 하실 게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두셔야 되고, 들고 가는 분들은 좀 극대화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꺾이면 판단하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 팔 수는 없겠지만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고 꺾이면 판단하는 생각으로 지켜보는 게 지금은 유리한 전략이 되는 거고, 다음 목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원 말씀드리고요. 업황이나 소개 이런 거는 제가 미리 다 이야기 드렸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보게 되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많이 빠질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대형변압기 삼총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받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출 데이터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 지난 4월 데이터 보게 되면 월 기준으로 작년이랑 올해 다 합쳐서 제일 좋은 데이터 뽑아내고 있는 게 대형변압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근데 다만 우려되는 지점이 뭐였냐면,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축소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에 있는 수출 데이터가 클라이막스 찍고 내려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 드렸었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어닝 시즌에 빅테크들이 발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메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구글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딥시크 1 이후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데이터 센터형 전력 설비를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데, 고성능보다는 저사양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고도화를 시킬 수 있겠는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했었는데 지금 딥시크2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투자는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를 가이던스에서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건 데이터 센터가 같이 세트로 붙어 있는 애들 있죠. 예를 들면 SMR이라든지 또 전력 설비, 특히나 대형 변압기 같은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왔던 것이고 우려가 좀 종식되는 형태로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효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덧붙여 보면은 대형 변압기는 3총사가 있죠. HD 현대일레,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관세가 노이즈로 등장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관세에서 좀 열애로 평가받을 수 있는 관세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다. 근데 주가 퍼포먼스로 보면은 효성중공업이 더 대장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극대화 측면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60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종목이 좀 많아서 엔터주들은 제가 하나로 묶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말씀드렸던 게 SM이었고, 자, 그리고 JYP 엔터, 그리고 하이브까지 해서 이제 JYP는 좀 낙폭 과대인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엔터주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정 좀 나오잖아요. 한번 팔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 나오는 얘기 보면 엔터주가 이제서야 한한령 해제된다 좋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죠. 이럴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 피크아웃 정도의 가능성을 전 염두에 두고 있고 오프닝 때 운용령님과도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산업재 그리고 소비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엔터는 이제 음반 수출 좋아지는 거 알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좋을 걸 알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원웨이로 계속 상승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한번 팔고 가야 되는 시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진입하는 시점이 필요한 건데 저는 지금이 그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SM을 포함해서 낙폭 과대로 판단했던 JYP, 하이브 모두 이번 차시에 수익 실현을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추천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종목은 좀 묶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히든 섹터는 오늘 좀 겹치네요. 반도체입니다. 자, 제가 이 2월, 3월 이 데이터 돌려 세워지고 있다. 그냥 작년 7월부터 해서 반도체 조정 나올 때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반도체 추천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 2월, 3월 데이터 보니까 슬슬 반도체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4월 5일 기준 관세 노이즈 이전에를 보게 되면 반도체가 가장 중심에서 좋은 상승을 만들었던 시기가 2주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관세 노이즈 이후에 시장은 점점 회복하는데 반도체는 회복을 못했어요. 왜 회복을 못했냐라 하면은 사실은 관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펜타닐 관세,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것. 두 번째, 전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상호 관세가 있었죠. 근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품목 관세가 안 나왔습니다. 특히나 제일 예민한 구간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H20 시리즈 정도 그 윗레벨의 고사양 칩은 아예 중국에 못 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특이점이 있는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품목 관세가 어떻게 등장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감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 시장뿐 아니고 미국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종목들도 슬슬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오늘 시장만 해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도 많이 쉬다가 반등이 세게 올라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제 이제 넥스트레이드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는 반도체가 제자리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실제로는 디램은 조금 더뎌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소폭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낸드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는 원래 좋았고요. 낸드가 많이 돌려세우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판가를 비교를 많이 드리는데 판가가 올라오는 시점부터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고 판가는 꾸준히 우상향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해서 5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잠정치를 보게 되면 웬만한 업종들은 수출이 다 꺾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거래일 그러니까 일과를 진행하는 날이 많이 없었기 때문인데 반도체만큼은 상승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반도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으로 꾸준히 이야기 드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시 종목 같이 보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실 야인시대에서 제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소개를 드리고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반도체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가져오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선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른 반도체도 무너질 때 실제로 별로 무너지지도 않았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어닝 서플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 덧붙여서 봐야 되는 건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를 봤어요.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도 비슷한 의견이었고 저조차도 그렇게 봤습니다. 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왜 좋게 나왔냐?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상저하고잖아요. 왜냐면 2분기부터 해서 미국향, 일본향 수주가 진행될 게 예정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난 4분기 실적 좋았고 1분기 좋았고 2분기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실적이 좋았던 걸 토대로 해서 상승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메모리 업황이 돌아서는 저는 저점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장을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매수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자, 이전 저항대가 좀 맞물려져 있죠. 그래서 단기 거래를 좀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한 38,000원 정도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1,000원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든 끝났고 우리 여전히 우리 김근호 점과 추천 종목 수익률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이 하여튼 뭐 종목 중심의 장은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살아나고 있지만은 지금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빨리 사야 되는데 네. 살까 말까 해요. 그렇죠. 조금 오늘 약간 수급은 들어오는 샀어요. 것 오늘 같더라고요. 1,700억 정도 샀고, 근데 저는 외국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아직도 선물 누적 매도가 3조 원이 넘게 있거든요. 네. 선물 누적 매도 자체를 일단은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현물 들어올 거니까. 근데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많이 좀 아쉬운 판단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의 우린 이럴 때 사실 한 걸음 뒤에서 보게 되면 증시가 올라왔다고 해도 이제 코스피 2,60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측면들을 본다라면은 사실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작년에 워낙 퍼포먼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사실 글로벌에서 밀릴 때 우리는 잘 안 밀리는 형태도 좀 락바텀에 있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이런 측면들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앞으로 좀 위로 지수가 뻗는 거 기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운용위원님께서 처음에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종목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투자는 늦지 않았다. 올해가 정말로 저는 4월달부터 좋은 기회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소심한 성격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앞서 나가진 네. 않습니다. 시장 네. 자체를. 네. 근데 제가 요즘 신의 한 수를 통해 가지고 3월달부터 주식 비중 확대 최고 기회라고 좀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아직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네네. 근데 지금 급등하고 있는 방산이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저는 그런 거 절대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최근 알싸기 증권주라든가 종목들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주가도 여전히 싸요. 싸긴 싸고. 그리고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길게 보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대표적인 노이즈라고 하면 상법 개정 같은 게 되면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PBR 1배, 2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일단은 자사주는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소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중요해요. 자사주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 근데 자사주를 사가지고 10%를 소각을 하게 되면 10% 이익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가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된다 한다라는 기업체들한테 약간 그런 쪽에 요구를 한다든가 압박이라든가 압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어제 주가가 올라오면 회사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주제를 토대로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증시한테는 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섹터 이야기 주신 거 조금만 더 이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조선방산, 산업재들, 그리고 음식료를 포함해서 엔터라든지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들이 쏠 때 실제 양지수의 대장들은 반도체 바이오잖아요. 이쪽은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 지금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뜨거운 종목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저는 이제 출발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더 두는 게 유리하다라는 입장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반도체는 지금 바닥이에요. 약간 삼성전자도 주가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네. 봐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고, 다만 저는 2차전지도 주가라고 봐서는 바닥인데, 저는 이제 밸류까지 함께 보는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정말로 가격대로 본다면 10분의 1 도망이니까 매력적인데 저는 쉽게 안 나가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많이 없고요. 네. 네.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밸류를 보면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밸류도 좀 보면서 저가에 저점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대상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음식료 같은 경우도 주가 네. 싸요. 음식료 이렇게 싸죠. 네. 싸고, 뭐 일부 좀 내수와 관련된 의료업종 같은 경우도 싸고, 그 다음에 유통 관련 종목도 또 나중에 뭐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이 나온다 한다면 주가 바닥이니까 어느 자산가치 싸니까 네. 돈 있고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 이제 방어적으로 지금 아무리 지금 들어올라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머뭇거리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움직이는 주식들 밸류와 또 무관하게 급등한 주식들이라든가 앞서 네. 그런 어떤 조선주라든가 종목들 방산주라든가 사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서 너무 뜨거운 종목에만 국한돼서 볼 필요는 없다는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방산조선이 안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잘 나가고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거지. 저는 조정 단계 거치면 방산조선도 필히 담아야 되는 업종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근데 지금 이제 꼭 세게 사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그렇죠. 거죠. 네, 조정권에 저도 이제 그런 종목 쪽 애들 주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는 네. 괜찮아요. 다만 따라가지 말고 조정권에서는 가능하다. 맞아요. 네, 그런 전략이라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지수는 올라와 있지만은 정말로 아직 그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우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예컨대 앞서 뭐 PBR 1배짜리, 2배짜리 주식도 있고 PER 단위로 2배, 3배짜리 주식도 또 지금 널려져 있어요. 많죠. 이제 그런 주식들이 네. 결국은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그런 노력이 재개가 된다 한다면 그런 종목들이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전개가 된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풀지 마시고 추가적인 거는 또 공개 방송 준비되어진 데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공개 방송 진행하시죠? 네, 저는 네. 항상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좀 찾아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의 한수도 또 목요일 날 좀 찾아뵙고 있으니까 일요일 날 저녁 8시는 항상 이제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의 제가 1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짐이 없다 보니까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김건희 전문가님도 보니까 딱 정해져 있대 보니까. 저도 뭐 거의 방송이? 똑같죠. 예. 네, 내일인가요? 어떤 방송? 저 공개 공개 방송. 방송은 네. 저는 월수금 진행하고 월수금. 있고요. 그러니까 네. 내일 오죠. 있어요.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구체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거의 똑같았어요. 움직이는 데도 똑같았고 이번 주부터 바뀌는 지점들을 좀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느껴서 이런 지점들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제가 이야기 많이 했던 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걸 지금 챙겨야 되나 극대화해야 되나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지점들 구분을 하는 시간을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네. 내일 오후 4시에 제 유튜브 김근의 근본투자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뭐 기대하셔도 좀 될 것 같네요. 어떤 시장이 좀 주도주도 좀 바뀔 때가 됐고요. 바뀔 때 됐죠? 변화를 좀 가져야 됩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저희 화요일 또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만나 뵙는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또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